북한 최전방 초소에서는 인민군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 초소안은 난방도 안 되고 배급도 끊긴 극한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남쪽에서 날아온 전단지 한 장이 한 인민군 하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전단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는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민군 하사로 복무하던 2020년 겨울 황해북도 개성 근처 최전방 초소였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죠. 아니, 버텨야만 했습니다. 제 고향은 개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악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그 집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흘렀죠. 어릴 적엔 그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21살의 자원에서 군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조국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초소 생활은 힘들었어요. 석탄 배급도 제대로 안 돼서 밤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죠. 손발이 얼어서 총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주 정치 학습을 받았어요. 남조선 괴뢰군은 미제의 앞잡이다. 남조선 군인들은 굶주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 남조선 군대는 양민을 학살하는 군벌 집단이다. 소대장님은 매번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옳습니다. 라고 복창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향에서 가끔 면회를 오셨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오시면서 옥수수떡을 싸우셨죠.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집에서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도요. 어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건강해라라고만 하셨죠.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시느라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배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초소의 창문으로 남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남쪽은 환했습니다. 불빛이 무척 많았죠. 우리 쪽은 어두웠어요. 전기가 부족해서요. 동료 박철수는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속삭였어요. 남쪽은 왜 저렇게 밝을까?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료 하나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조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만드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웠어요. 불온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죠. 그렇게 저는 충성스러운 인민군 병사로 살았습니다. 아니,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2021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초소 근무였어요. 아침 순찰을 돌다가 철책선 근처에서 전단지들을 발견했죠. 남쪽에서 바람에 날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거 명령을 받았어요. 절대 읽지 마라. 적의 선전물이다. 소대장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금지하는 걸까? 전단을 주워 담으면서 몰래 한 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그것을 꺼내 읽었죠.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성인 남성 평균 키는 남한보다 10cm 작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남한 군인들은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죠. 우리가 배운 굶주린 괴뢰군이 아니었습니다. 전단에는 쌀값 비교도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 달 월급으로 쌀을 몇백 킬로그램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면 한 달 월급을 다 써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동료 최민철이 초소 근무 중 쓰러진 거죠. 영양실조였습니다. 24살 청년이 굶어서 쓰러진 거예요. 위생병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영양제도 없고 링거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쪽 확성기에서 음악이 들려왔죠. K-팝이라는 거였습니다. 경쾌하고 밝은 노래였어요. 쓰러진 동료 옆에서 그 음악을 들으니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전단 내용이 자꾸 떠올랐죠. 건강한 남한 군인들, 풍족한 식량, 밝은 음악, 그리고 쓰러진 최민철, 뼈만 앙상한 동료들, 매일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현실. 혹시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7회 동안 당연하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조국, 제가 자랑스럽게 복무하는 인민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굶주려야 하는 걸까요? 박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남쪽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일까? 친구는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어요. 미쳤어? 그런 말 하다간 우리 둘 다 끝이야.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전단지는 결국 불태웠어요. 발각되면 교화소행이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 옳습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각성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전단지 한 장이 제 인생을 흔들었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동료의 죽음과 체제의 잔혹함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전단 사건 이후 초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감시가 심해졌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 집합이 있었어요. 박철수가 끌려 나왔죠. 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무 박철수는 남조선 전단을 은닉한 반역자다. 소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철수도 전단을 숨겼던 겁니다. 공개 비판 대회가 시작됐어요. 동료들이 돌아가며 철수를 비난해야 했죠.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도 외쳐야 했어요. 안 그러면 저도 의심받으니까요. 철수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저는 그를 비난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교화소로 끌려갔어요. 사상 개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철수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요. 바로 그 즈음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하지만 글씨가 떨려 있었죠. 아들아, 아버지가 산에서 나물 캐다 넘어지셨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내 여동생이 영양실조로 학교도 못 다닌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일흔이 다 되신 분이에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산에서 나무를 캐야 했죠. 배급만으론 살 수 없으니까요. 여동생은 고등중학교 학생인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어머니께 드릴 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초소 근무를 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전단 읽었다고 끌려가고 아버지는 굶어서 산에서 다치시고 여동생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인가?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요?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 일기 검사를 받았죠. 꿈 이야기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불순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물었어요. 동료들끼리도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철수처럼 끌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든지. 하지만 다른 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탈출?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잡히면 총살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남쪽 불빛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 같은 곳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 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시태그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비밀 편지를 보내셨죠. 면회 온 다른 병사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들아, 내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영양실조가 심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한단다.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죠. 19살 여동생이 굶어서 쓰러진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침 그때 소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동무, 나는 자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나무라지 않겠네. 나도 젊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 자네가 결정을 내린다면 난 모른 척 하겠네. 소대장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체제가 썩었다는 걸요.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못 떠나시는 거였죠. 그 말씀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DMZ 지뢰 위치를 파악했죠. 3개월 동안 순찰하며 지뢰가 없는 구간을 외웠습니다. 철책 경비 순찰 시간도 체크했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교대 시간에 10분 정도 빈틈이 생긴다는 걸 알았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어요. 발각되면 가족이 위험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사람만 있다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울었습니다. 여동생 사진도 챙겼어요.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살아서 너를 구하러 올게.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11월 15일 날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그날 전날 밤 초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죠. 5년 동안 생활한 곳이었습니다.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랐어요. 전단에서 본 풍요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여기보단 나을 거라고, 아니 나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뢰를 밟을 수도 총에 맞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족을 보며 굶어 죽는 것보다는요. 마지막 밤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조국을 버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키신 조국은 이미 없습니다. 눈물이 났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내일 새벽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DMZ를 넘을 겁니다. 살아남는다면 자유를 얻을 거예요. 죽는다면 적어도 이 지옥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어느 쪽이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11월 15째 날 새벽 3시였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났죠. 군화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여동생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마지막으로 초소를 둘러봤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철책까지는 50m였어요. 미리 준비한 철사 절단기를 꺼냈죠. 철책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지뢰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3개월 동안 외운 안전 구간을 떠올렸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5걸음, 그 다음 왼쪽으로 3걸음.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발 지뢰가 아니길. 갑자기 오른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5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야생동물이 지뢰를 밟은 거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엎드렸어요.
순찰병들이 달려올 거라 생각했죠. 30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순찰 교대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두 번째 철책이 보였어요. 거의 다 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감시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 카메라 사각지대로 기어갔어요. 다시 철사 절단기를 꺼냈죠. 손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철책이 열렸죠. 철책을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순찰병이었죠. 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제 위를 지나갔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죠.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왔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뛰었죠. 이제 남쪽 땅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남쪽 초소에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남쪽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죠. 초소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나왔어요. 총을 겨눈 채로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북한군입니다. 탈북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병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물었어요. 다친 데 없어.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적군이라고 배웠던 남한군이 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괜찮아? 라니요. 북한군 소대장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에 도착했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한국군 병사가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초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고 있었죠. 북한 초소는 항상 추웠는데요. 병사 하나가 담요를 가져다 줬어요. 춥죠? 이거 덮어요. 적군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저를 보살펴주는 겁니다. 처음 본 한국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해 보였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군복도 깨끗하고 장비도 최신식이었어요. 배고프시죠? 한 병사가 물었어요. 그가 가져온 건 햄버거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물도 줬어요. 달달한 음료수도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탈나요. 친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배운 괴뢰군일까요? 굶주리고 힘없는 군대일까요? 의무병이 와서 저를 검사했어요. 건강 상태가 안 좋네요. 영양실조 증세가 있어요. 약을 주고 비타민 주사도 놨죠. 북한군 병원에는 약도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쉽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날 밤 한국군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북한은 어때요? 배고프고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악마라고 배웠습니다.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배웠어요. 북한이 지옥이라고. 한 병사가 말했죠. 근데 진짜 지옥은 어디였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이요. 진짜 지옥은 북한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7회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 군대는 괴뢰군, 남조선 주민들은 굶주린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저를 속였어요. 아니, 북한 주민 전체를 속인 겁니다. 할아버지도 속았고, 아버지도 속았고, 저도 속았죠. 우리는 거짓을 위해 충성했던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친구 박철수는 전단 읽었다고 끌려갔죠. 진실을 알고 싶었던 죄로요. 동료들은 배고파서 쓰러졌습니다. 여동생은 영양실조로 누워 있어요.
이 모든 게 거짓 때문이었던 겁니다. 한국군 병사가 말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억압하지 않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한 방, 충분한 음식, 친절한 사람들. 이것이 자유인가 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빼부르고 따뜻한 상태로요. 꿈을 꿨습니다. 여동생이 웃으며 뛰어오는 꿈이었어요. 언젠가 꼭 너를 구하러 갈게. 잠결에 중얼거렸죠.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족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국정원과 군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북한에서는 조사받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알던 군사 정보를 다 말했어요. 초소 위치, 병력 배치, 무기 상황.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고마워했죠.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조사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TV를 볼 수 있었어요. 뉴스를 처음 봤죠.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론의 자유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처음 써봤어요. 북한 남한 비교를 검색했죠. 수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GDP, 평균 신장, 수명. 모든 지표에서 남한이 압도적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의 실제 생활도 봤습니다. 월급을 받고 휴가를 가고 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군대인데도 인권이 있었어요. 북한군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탈북자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탈북했더군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게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김정은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바깥 세상을 무섭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겁니다. 거짓이라는 벽으로요. 며칠 후 하나원에 가게 됐습니다. 탈북자 교육시설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죠. 깨끗한 도로, 넘쳐나는 차, 환한 거리.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 주민, 학생, 심지어 당 간부도 있었죠. 다들 왜 왔어요? 또 살기 위해서요.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죠. 여기선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겠죠. 철수는 교화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진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사를 마치며 조사관이 말했어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자유인이라니요. 여전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거짓 속에 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이 진실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됐습니다. 해시태그 2022년 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뢰밭을 넘어 거의 죽을 뻔했던 그날이요. 그때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니요. 물건도 넘쳐났어요. 컵라면만 수십 종류였죠.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돈만 있으면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요. 마트에 가서는 울었습니다. 과일, 고기, 채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의 배급소를 생각했죠. 옥수수 한 줌 받으려고 몇 시간씩 줄 서던 모습이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여동생 소식을 알고 싶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했죠. 오빠가 살아있다고요. 어머니가 우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월급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죠.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동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친구라고 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음식 맛도 달랐어요. 설탕을 많이 써서 다 달았죠.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 고향이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자유였어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그리움도 큽니다.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여동생은 건강해졌을까요? 박철수는 교화소에서 나왔을까요? 밤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통일을 꿈꿉니다. 언젠가 DMZ에 꽃이 피는 날을 상상해요. 제가 목숨 걸고 넘었던 그 지뢰밭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날을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 가보면 알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 원하는 걸 먹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자유를 누리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요. 그리고 언젠가 고향 땅을 밟을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